순간의 갈림길. 평범했던 일상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이 쥐어짜듯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그 순간이지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끝인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몇 분, 그 몇 초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오랜 의사 생활 속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일흔을 막 넘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하며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혼자 계셨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상황이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10분 혹은 15분. 이 짧은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의 선택이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멈추어야 할지, 버텨야 할지,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82세의 나이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준비해둔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불길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의 심장마비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옵니다. 전화기를 들 손이 떨리고 심장은 망치처럼 두근거리며 이제는 끝이라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 하나의 지침, 멈추고 숨 고르고 행동한다. 이 단순한 기억만으로도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늘 곁에 있었지만 50세, 60세, 70세를 넘어가면 자주 혼자가 되지요. 바로 그 고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심장마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심장마비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처음엔 나는 괜찮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생각한 분일수록 더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준비하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한 분들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심히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내일의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가른 현장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그 진실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단 한 가지, 알고 행동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곧 이어서 저는 심장마비가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경고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전조. 심장마비는 번개처럼 갑자기 내려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것.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위기는 곧 재앙이 됩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올라앉은 듯 혹은 코끼리가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환자가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대체로 전형적인 흉통을 보이지만 여성과 당뇨 환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토, 속쓰림,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같은 소화불량 증세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흔히 간과됩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 중 한 여성은 명치 부근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이 아니라 심장의 외침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오랜 친구의 환갑잔치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긴장하거나 과음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심장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시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찔합니다. 심장마비의 전조는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가벼운 산책 중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평소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환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늘 힘들었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뭔가 다르다는 직감이 바로 신호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약 70%가 사전에 경고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피로로 여깁니다. 결국 이 무심함이 골든타임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설명하기 힘든 변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오히려 몸을 움직이고 소화제를 찾으러 부엌으로 가거나 물을 마시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행동이 심장을 더 힘들게 하고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의학적으로도 활동을 이어가는 순간 심장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고 이미 막힌 혈관은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더 빠른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환자는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평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움직이지 말고 즉시 앉으라는 지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몇 분,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입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통증, 낯선 불안감, 원인 모를 피로. 그것이 바로 몸이 외치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낯설고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반드시 심장을 의심하십시오. 그것이 위기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조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눈치챈 순간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멈추고 대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바로 그 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첫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첫 행동.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전조를 눈치챘다면 이제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멈추고 요청하고 길을 열어두는 단순한 행동이 목숨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심장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설거지를 하든 계단을 오르든 TV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임을 계속하는 순간 심장은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막힌 혈관은 그 요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근육은 빠르게 손상됩니다. 어떤 환자는 단순히 조금만 더 정리하고 앉아야지 라는 생각에 몇 분을 허비하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즉시 움직임을 멈춘 분은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다가 괜찮아지면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길어야 90분. 그 안에 막힌 혈관을 열지 못하면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는 순간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만 말해도 구급대원은 즉시 출동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이정수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토요일 오후 청소를 하다 갑자기 가슴이 죄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이라고 생각해 30분을 버티다 결국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아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그분이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지켜보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 환자는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은 들어오기 위해 문을 부수거나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그 몇 분의 지체가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신고 후 3분 만에 의식을 잃었지만 현관문을 열어두었기에 구급대원이 즉시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둘 때는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이나 장비를 들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방에 격리해 두십시오.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도 낯선 사람을 경계해 응급처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께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권합니다. 번호나 지문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 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멈추기, 전화하기, 문 열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학 지식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용기입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빨리 지쳐갑니다. 단 몇 분 사이에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죄어오고 숨쉬기 힘들어진다면 지금 이 세 가지 행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떠올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존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눈치챈 그 순간 해야 할 첫 행동은 바로 멈추고 신고하고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어서 저는 약과 숫자가 지닌 의미, 그리고 의학적 근거가 어떻게 우리의 생존 확률을 끌어올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과 숫자의 의미. 심장마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알약 하나, 그리고 명확한 숫자 하나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많이 목격한 도구 중 하나는 니트로글리세린과 아스피린이라는 두 약, 그리고 90분이라는 시간의 벽이었습니다. 먼저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협심증이나 심장질환으로 이미 처방받은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작은 알약을 혀 밑에 넣으면 1-2분 안에 흡수되어 혈관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심장으로 흐르는 혈액이 늘어나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신 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저혈압에 빠져 결국 더 큰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약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관 속 혈전이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이가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에 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하고 의료진이나 상담원이 복용을 권했을 때만 씹어 삼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그냥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수없이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90분. Door to Balloon Time이라고 불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기까지의 이상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국제적으로 90분 안에 시술을 받는 것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즉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고를 늦추거나 약 복용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만큼 시술 시간도 늦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근육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 숫자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환자는 통증이 시작된 후 30분을 참다가 신고했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40분, 시술 준비에 30분이 걸렸습니다. 결국 첫 증상부터 시술까지 10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환자는 살아났지만 심장 근육의 일부가 이미 죽어버려 평생 심부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곧바로 이송된 환자는 60분 만에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분은 거의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40분 차이였지만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몇 분이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네, 그렇습니다.
심장은 매 순간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살아남습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말합니다. Time is muscle. 시간은 곧 근육이고 근육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제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환자라면 과연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멈추고 신고하고 문을 열고 처방받은 약을 올바로 복용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평소에 머릿속에 그 절차를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약과 숫자의 의미를. 니트로글리세린은 처방받은 사람만 사용해야 하고 아스피린은 의료진이 권할 때만 복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9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심장을 살릴 열쇠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약보다 더 단순하지만 때로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자세와 호흡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장비도 약도 필요 없는 그 방법이 어떻게 생존 확률을 바꾸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와 호흡의 비밀.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사람들은 흔히 약이나 장비가 없으면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행동,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이 때로는 약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요. 환자가 증상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편히 누워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무릎 밑에 쿠션을 받쳐주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안정됩니다. 호흡이 특히 힘들다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 반쯤 기대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폐가 더 넓게 펴져 산소가 원활히 들어오게 돕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엎드리거나 높은 곳에 앉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낙상할 수 있고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작은 자세 하나가 환자의 생명을 바꿔놓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69세 김영선 씨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지만 점점 쓰러질 것 같다는 예감에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덕분에 의식을 잃을 때에도 안전하게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딱딱한 바닥이나 좁은 공간에 그대로 쓰러졌다면 더 큰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호흡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뇌와 심장 모두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4R6 호흡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단순한 리듬은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호흡이 가다듬어지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지나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이순자 씨는 30년 동안 요가를 배워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장마비 증상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 연습한 호흡법을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의식이 명료했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만큼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호흡 하나가 생사를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경고하고 싶은 잘못된 행동도 있습니다. 일부는 기침을 세게 하면 심장을 살릴 수 있다는 속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갈증을 참지 못하고 물을 마시려 합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으면 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절대 물을 마시지 말고 기침을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토하려는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을 조이는 넥타이나 벨트, 브래지어 같은 것은 반드시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작은 액세서리조차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유지 역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천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이불이나 담요로 몸을 덮어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세와 호흡만으로도 환자가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잘못된 자세와 호흡으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약이 없어도, 기계가 없어도 자세와 호흡은 언제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처치라고.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는다면 머릿속에 단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몸을 안전하게 두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 이 단순한 기억이 심장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시간을 벌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작은 준비들이 또 다른 생명의 끈이 되어줍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혼자가 아닐 때 얻을 수 있는 힘과 준비의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심장마비라는 위기는 언제나 두려움과 고독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수많은 사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가족이나 이웃 혹은 작은 기계 하나가 생명의 끈이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119에 이미 전화를 걸었다 해도 그 다음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지금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119에 신고했으니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만 말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이 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박철수 씨는 아내가 친정에 간 날 혼자 있다가 가슴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이 멀리 있어 금방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곧장 달려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환자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늘 강조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하려 애쓰다 보면 체력을 낭비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술이 또 다른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응급 의료 정보 기능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 앱에서 의료 아이디를 설정해 두십시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긴급 연락처를 입력해 놓으면 폰이 잠겨 있어도 구급대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및 긴급 메뉴에서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면 화면이 잠겨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기능이 환자의 생명을 살린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정문식 씨는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병원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었고 환자는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정보가 없었다면 응급처치는 훨씬 위험했을 것입니다. 혼자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웃, 그리고 작은 기계의 준비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혼자 살아도 준비된 연락망이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냉장고나 현관에 긴급 연락처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외치며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작은 도움을 청하는 손길, 스마트폰의 설정, 냉장고 위의 쪽지. 이 모든 것이 심장을 뛰게 하는 또 다른 심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제 삶이 가르쳐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수많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방과 마음가짐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얻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법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삶이 가르쳐준 교훈. 저는 82년의 인생과 50년의 의사 생활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도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예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라는 거대한 폭풍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과 생활을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결국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소에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하며 한 단계씩 지침을 따라갔습니다.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예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모두 예방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부터 심장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 심장병을 앓은 분이 있다면 40세부터는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오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법입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78세 윤봉선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 전 손녀에게 들은 응급 대처법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호흡. 그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갔고 결국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죽음보다도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7단계를 마음속에 새기고 평소 생활에서 작은 예방들을 실천한다면 심장마비라는 폭풍이 닥쳐도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용기는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지킬 정보를 전하는 길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눈을 뜨고 뒤척이며 힘들어했던 그 시간이 오늘 여기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직접 제 몸으로도 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새벽 3시, 이유 없이 번쩍 눈이 떠지고 다시는 잠들지 못해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잘 압니다. 수면제에 기대어도 효과는 짧고 오히려 불안감만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다릅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매일 밤 7시간 이상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바로 음식과 생활 습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조금씩 달라지고 밤마다 깊은 잠에 빠지던 젊은 시절의 기억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숙면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잃어버린 잠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일부러 무겁게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고통을 얼마나 오래 안고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밤이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랬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2-3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밤 자연스럽게 7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법 같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술이나 거창한 치료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5가지 음식, 그리고 작은 습관의 변화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또 수많은 노년의 환자분들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변화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도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버틸까 걱정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계신가요? 혹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지라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뇌와 몸은 여전히 숙면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그 열쇠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5가지 음식이 어떻게 뇌 속 호르몬을 자극하고 어떻게 근육을 풀어주며 어떻게 신경계를 안정시키는지, 또 왜 저녁에 1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무엇을 잘못하면 효과가 사라지고 무엇을 바꾸면 곧장 숙면이 시작되는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나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능했습니다. 체리 주스 한 잔으로 새벽마다 깨던 습관이 사라진 분, 바나나 반개로 불안한 마음이 잦아든 분, 상추차 몇 장으로 평생 불면을 끄는 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믿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오늘 영상은 단순히 잠에 좋은 음식 나열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실질적인 비밀을 담았습니다. 아마 듣는 내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경험이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연구와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짜 신뢰가 생기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밤은 달라질 겁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개운함, 낮에 느껴지는 활력,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 그 모든 게 함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숙면의 진짜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다려온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새벽 3시에 번쩍 깨던 그 순간이 사라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이 우리를 떠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넘으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몸속 호르몬과 생활 리듬의 변화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눈이 또렷해지고 시계만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잠 호르몬이라 불리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켜 잠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로토닌 역시 햇빛, 운동, 식사 패턴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나이가 들면 활동량과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서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밤이 와도 몸은 잠에 들어갈 신호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눈을 뜬 채 뒤척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분비되어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코르티솔 분비 패턴이 흐트러져 밤에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며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낮 동안 활동량이 줄고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게 되면서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지금은 낮이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그러니 밤 10시에도 12시에도 뇌는 잠들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수면 위생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잠이 단순히 피곤하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과 호르몬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조화가 약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음식과 습관으로 보충할 수 있고 세로토닌은 햇빛과 활동으로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역시 올바른 저녁 루틴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한 노인의학 연구에서 65세 이상 불면 환자 300명을 조사했더니 70% 이상이 낮에 햇빛 노출이 부족했고 80% 이상이 자기 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었을 때 불면 증상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녁 8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이완시킨다면 뇌는 다시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올바른 신호를 주면 그대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잘못 보내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만 바꿔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의 산책, 단 30분의 화면 줄이기, 단 한 가지 음식의 추가만으로도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한두 가지 습관만 바꿔도 며칠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명확합니다. 잠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에게 잘못된 길을 안내해온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 그 길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채워주고 코르티솔을 잠재우며 생체 시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 속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늘 보던 과일과 채소, 그리고 평범한 곡식들이 사실은 잠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이 바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잠을 부르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과일과 채소, 곡식 따위가 어떻게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5가지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와 몸의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체리, 바나나, 호두, 귀리, 상추에 대해 말씀드리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왜 효과가 있고 어떻게 먹어야 하며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리입니다. 체리는 멜라토닌 저장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몽모랑시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일반 과일보다 100배 가까운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65세 이상 불면증 환자에게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시게 했더니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달콤한 체리보다 신체리가 효과가 크고 반드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주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체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체리나 100% 체리 주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 잠들기 1시간 전쯤 200ml의 주스나 15알 정도의 체리를 드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방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트립토판 공장입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긴장을 풀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90%가량이 마그네슘 결핍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수면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단, 익은 정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덜 익으면 소화가 어렵고 너무 과숙하면 당분이 과해 혈당을 올립니다. 껍질의 갈색 반점이 조금 올라온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크기가 보통인 바나나라면 반 개에서 1개, 잠들기 30분 전쯤 드시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 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그 자체로도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의 송과체 기능을 돕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텍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호두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0분 일찍 잠들고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에 4알, 반으로 나누면 8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드시 생호두를 드시고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간 가공호두는 피하세요. 드시는 시간은 저녁 식사 후 1~2시간 뒤, 잠자기 2시간 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흔히 아침 식사로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밤에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귀리에는 트립토판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며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 귀리 속 베타글루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스탠퍼드 수면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귀리를 저녁 식사 대용으로 섭취한 노인 환자들이 3주 만에 수면질이 4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귀리는 죽으로 끓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바나나 반 개와 호두, 몇 알을 곁들이면 완벽한 수면 식단이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추입니다. 상추는 흔히 쌈 채소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연 수면제라는 별명을 가진 식품입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은 뇌를 진정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고려대 연구에서도 상추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평균 25분 빨리 잠들고 깊은 수면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상추를 데쳐서 따뜻한 차처럼 마시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상추 5장 정도를 끓는 물에 데워 우린 뒤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 상추는 칼로리가 낮아 늦게 먹어도 부담이 없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5가지 음식을 무작정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와 타이밍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시간에 섭취하면 가장 큰 효과를 얻는지 구체적인 황금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황금 루틴이라고 하면 단순히 식사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숙면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알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타이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넘는 경험 끝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4시간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4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6시입니다. 이 시간은 귀리를 활용한 가벼운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을 더디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귀리 3큰술에 물 300ml를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됩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잘게 썰어 넣으면 트립토판이 보충되고 호두 몇 알을 곁들이면 오메가3의 힘까지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숙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를 몸에 차곡차곡 쌓아주는 셈입니다. 저녁 7시 30분쯤에는 상추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약 1시간 반 뒤가 가장 적절한데 상추 5장 정도를 가볍게 쌈으로 드시거나 뜨거운 물에 데쳐 차로 마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상추의 락투신 성분이 서서히 흡수되며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에 긴장하거나 불안감이 심해지는 분들은 이 상추차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녁 8시 30분은 호두 타임입니다. 저녁 식사로부터 약 2시간 반이 지난 이 시간에 호두 4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호두 속 오메가3가 뇌 속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그 효과가 2~3시간 뒤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가 가장 적절합니다. 저녁 9시에는 체리를 섭취할 시간입니다.
100% 체리 주스 200ml 한 잔이나 생체리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부터 체리의 천연 멜라토닌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약 1시간 후 자연스러운 졸음을 불러옵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던 분들은 체리의 효과를 뚜렷하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10시, 이제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을 최대한 낮추고 스마트폰과 TV는 꺼두셔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약 18, 20도. 너무 덥지 않고 시원한 정도가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침대에 눕히면 앞서 드신 음식들의 성분이 혈액 속에 흡수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정도는 심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이 깊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심장이 차분해지고 천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서와 시간입니다. 6시 귀리와 바나나, 7시 반 상추, 8시 반 호두, 9시 체리, 10시 침실. 이 리듬이 바로 숙면의 황금 루틴입니다. 매일 지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주일에 3번이라도 따라 해보시면 몸이 변하는 것을 분명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활력이 생기며 무엇보다도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황금 루틴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증명한 생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루틴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몇 분의 실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가명이지만 모두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지켜본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경험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새벽마다 눈을 뜨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오셨지만 정년 이후 활동이 줄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2, 3시면 늘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해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권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체리와 호두, 귀리죽을 활용한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3일은 큰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3주 뒤에는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감격스러웠던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되찾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 늘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더 심해져 하루 3시간 이상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산책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상추차와 바나나를 중심으로 한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를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는 습관을 매일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반으로 늘었고 한 달 뒤에는 밤새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낮의 활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점심만 먹으면 늘 졸음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동네를 2바퀴 산책할 정도로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85세 이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루 3알씩 약을 먹었지만 새벽마다 4-5번 깨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귀리죽과 상추차, 체리 주스를 결합한 루틴을 2주 동안 꾸준히 지킨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열흘쯤 지나자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아졌고 3주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밤 10시에 잠들어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십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며 활짝 웃으십니다. 이 세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과 생활 루틴을 꾸준히 지켰다는 점. 둘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작은 변화를 즐기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의학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인 PSQI 점수는 루틴 전에는 평균 15점 이상으로 심한 불면 상태였지만 4주 후에는 7점 이하로 내려가 정상 범주에 들어왔습니다. 또 수면다원 검사에서도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파와 호르몬 수치가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체리를 조심해야 하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과 생활 루틴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노년의 몸이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80대, 90대에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납니다. 숙면은 절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체리 주스 한 잔, 상추차 한 잔, 호두 몇 알을 통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질 상쾌함을,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7일 도전입니다. 단 일주일만 진심으로 실천해 보시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못 잤는데 일주일 만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3, 4일만 지나도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에는 단순히 귀리죽과 체리 주스를 시도해 보세요. 저녁 6시에 귀리죽을 끓여 드시고 9시에 100% 체리 주스 200ml 한 잔을 마셔보는 겁니다. 이틀째에는 상추차를 추가해 보세요. 저녁 7시 반쯤 상추 5장을 데쳐 따뜻한 차로 마시면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호두 4알을 저녁 8시 반쯤 씹어 드시고 넷째 날에는 바나나 반 개를 저녁 9시 직전에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음식을 더하면서 몸이 반응하는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5째 날쯤 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6째 날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수면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5시간 남짓이던 수면이 6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7일 만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최소 4주간은 꾸준히 실천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몇 시에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번이나 깼는지, 아침 기분은 어땠는지를 간단히 기록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오히려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숙면을 강화합니다. 또 스스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됩니다. 4주간의 유지 전략도 필요합니다. 첫째, 음식 섭취는 일정하게 지키되 가끔 변화를 주세요. 예를 들어 체리 대신 블루베리를, 귀리 대신 보리차를 활용하는 식입니다. 둘째, 수면 환경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방 온도는 18, 20도, 조명은 최대한 낮추고
전자기기는 9시 이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낮에 20분 정도의 햇빛 산책을 꼭 포함하세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숙면을 돕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안 좋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생활 리듬의 무너짐입니다. 모임이나 여행이 있더라도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과식, 음주, 늦은 카페인 섭취는 다시 불면을 불러옵니다. 특히 커피뿐 아니라 홍차,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숙면은 결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오늘 저녁의 식탁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체리, 바나나, 호두, 귀리, 상추. 이 5가지를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숙면은 단순히 밤에 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활력이 생기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작은 도전을 시작한다면 일주일 후에는 분명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주 뒤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수면제가 필요 없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매년 겨울철만 되면 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사실을요. 언론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의료 현장에서 40년 이상 환자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이나 작은 상처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심장마비, 뇌졸중,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한 어르신은 평생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늘 아버지가 건강한 건 매일 목욕 덕분이다 라고 자랑했지요.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이 다행히 바로 발견했기에 목숨을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이전처럼 걷거나 움직이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깨끗한 습관이라 믿었던 행동이 오히려 인생의 균형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매일 목욕이 왜 위험하지? 바로 그 의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공포를 심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 세대는 청결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전쟁 이후 가난하고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성장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매일 씻는 것이 사치였고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곧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젊을 때처럼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천 조절 능력, 혈압 안정 능력, 균형 감각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욕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동시에 작용하면 아주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겨울철 욕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뜨거운 물속에서 혈관은 순식간에 확장되고 심장은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으려 애씁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저혈압, 어지럼증, 심지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매년 병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험만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각 진실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도 함께 드릴 겁니다. 그 방법은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검증한 것들이기에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몇 분이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의 함정, 한국의 겨울 유난히 차갑고 길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곤 합니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따뜻함이 사실은 심장과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화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이 몸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목욕광이라고 불릴 만큼 매일같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도 늘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어르신 스스로도 내 건강의 비결은 바로 매일 목욕이다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평소와 다름없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던 중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아들이 급히 119에 신고해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후로는 심장이 예전 같지 않아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위협하는 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과학적 근거입니다. 실제로 노인의 경우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심혈관계 부담이 20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심장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이미 노화로 자율신경계가 약해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환자들에게 늘 권장합니다. 첫째, 물의 온도를 반드시 38~4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손등에 물을 뿌려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있으면 몸은 편안해지는 듯하지만 사실은 심장은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무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탈수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쉽게 떨어집니다. 넷째, 앉아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모를 실신에 대비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이 근처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평생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습관의 전환입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서 짧게 목욕을 즐겨도 충분히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오히려 지금은 가볍고 상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뜨거움이 아니라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는 대체로 나는 괜찮다라는 자만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의 신체는 미묘한 변화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심장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은밀한 위험, 바로 피부 건강에 얽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피부의 비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뜨거운 물로 구석구석 씻는 것이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청결을 위해 혹은 깔끔한 습관이라고 믿으며 매일같이 비누로 몸을 씻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젊을 때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오히려 깨끗함이 병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호소하던 증상이 바로 심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이었습니다. 78세 김모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청결을 철저히 지키시며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미세한 균열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씻는 습관이 피부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의 지질 생성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피부 스스로 수분을 붙잡고 보호할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씻으면 남아있던 보호막까지 사라지고 피부는 갈라지며 쉽게 손상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전신을 비누로 씻을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긁다가 피부가 상처나고 세균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부가 갈라져 세균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깨끗이 씻었는데 왜 병원에 와야 하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깨끗함이 과해져 면역의 방패까지 함께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인 피부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목욕 횟수는 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누나 클렌저는 반드시 약산성 pH 5.5, 6.0를 고르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 짧은 황금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다섯째,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습 장벽을 형성하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함을 유지해줍니다. 제가 권한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신 김모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이루시던 분이 가려움증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다시 평온한 수면을 되찾으셨습니다.
단순히 깨끗함을 줄였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안 씻으면 더럽다 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전신을 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깨끗이 씻는 것이 항상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피부는 적당히 씻고 적절히 보호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단순히 외부를 감싸는 껍질이 아닙니다. 세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이 방어막이 무너지면 그 뒤의 건강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씻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고 피부의 언어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과유불급, 주구호 유부지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과한 청결은 병을 부르고 적당한 청결과 보습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피부의 이야기를 마치고 곧 이어질 부분에서는 욕실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위험, 바로 낙상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실의 위험한 순간.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실일까요? 아니면 침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욕실을 크게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접했던 노인 외상사고의 현장은 바로 욕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욕 중 혹은 목욕 직후에 발생한 낙상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실제로 88세 이 모 어르신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겨울철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 이후로는 혼자 걷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욕실에서 단 한 번 넘어진 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중 38%가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외상 중 하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이 고관절 골절을 당했을 때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4분 중 1분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 번 넘어졌다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욕실에서의 낙상이 위험할까요? 첫째, 욕실은 늘 젖어 있어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의 저하가 겹치면서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러한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욕실은 사실상 은밀한 위험지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강조합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작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왔을 때 이 손잡이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활용하세요. 서서 샤워하기보다는 앉아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실제로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여줍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일어날 때는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혼자서 목욕하지 마시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80세 이상이라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지키신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85세 이모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자주 미끄러져 넘어지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신 뒤로는 1년 넘게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앉아서 샤워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여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였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욕실에서 혼자 목욕하고 계시다면 꼭 이번 내용을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낙상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은 평생을 바꾸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와 습관의 변화가 노후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욕실의 은밀한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변수, 바로 천과 수면의 관계 속에 숨어있는 역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과 수면의 역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뜨고 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수면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짧아졌으며 밤중에 깨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뜨거운 목욕이 숙면을 돕는다라는 믿음이 노년기에는 역설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천 조절 능력의 저하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천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뜨거운 목욕 후 천이 불규칙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 결과 몸이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척이며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지요. 82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물 온도를 38도 정도로 낮추고 목욕 시간을 5도에 10분으로 줄이며 잠들기 3시간 전에 목욕하도록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오랫동안 의존하던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습관의 작은 변화가 수십 년 고통을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와 같은 인지 질환을 예방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목욕 습관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을 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38도 전후가 가장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짧게 5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욕은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최소 3시간 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도움이 됩니다. 몸 안쪽부터 따뜻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지요. 다섯째, 전신 목욕 대신 발만 담그는 조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8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교훈이 됩니다.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목욕 대신 미지근한 조격으로 바꾸고 시간을 3시간 앞당기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청과 수면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잠을 잘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권해드리세요. 숙면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목욕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과 수면에 숨겨진 역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깨끗하려다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 놀라운 현상, 바로 청결의 역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함의 역효과,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역설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씻는 습관이 오히려 몸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각종 질환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익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비누와 항균 제품으로 전신을 씻어내면 이 군대마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회복되던 균형이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크게 늦어집니다. 그 결과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고 작은 상처나 자극에도 쉽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83세정 모 할머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전신을 비누로 씻으시며 내 건강 비결은 청결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겨울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좋은 세균이 사라져 피부 방어력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결국 너무 청결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드러납니다.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75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2세 3회만 목욕하는 노인에 비해 피부 면역력이 평균 35%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 즉 감기나 기관지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부 면역 체계와 호흡기 면역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병의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신 목욕은 주 200%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83세 경모 할머니는 이러한 방법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던 피부 감염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깨끗함의 정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더럽게 지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씻어도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적당함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항균 제품을 쓰며 매일같이 전신을 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알려드리세요. 깨끗함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청결의 역효과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삶의 지혜와 마무리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지혜와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노년기의 목욕과 관련된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심장을 위협하고 매일 목욕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며 욕실에서의 작은 낙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청과 수면의 역설, 그리고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면역을 약하게 한다는 점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씻고 너무 뜨겁게 하고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횟수와 적당한 온도, 그리고 균형 잡힌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줍니다. 93세 환자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땐 물이 귀해서 못 씻었고 늙어서는 물이 많아도 많이 씻으면 안 된다고 하니 결국 인생은 적당해야 하더군요.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삶은 늘 균형을 요구합니다. 청결과 건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주 2~3회 전신 목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부위만 매일 부분 세정을 하셔도 위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목욕을 줄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달라져서 매일 씻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하네요. 한번 같이 새로운 방법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평생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7회를 3회로 갑자기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6회, 그 다음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면서 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의학적 지식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사소한 배려,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전해드리세요. 그것이 사랑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